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남북대화에 종사하기 시작할 때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적 열의는 지금과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통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열도가 높았었죠. 그래가지고 그 통일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통일은 재통일이었습니다. 영어로도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reunification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재통일. 재통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였던 게 둘로 갈라졌으니까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통일이다. 그래서 재통일이다. 이런 관점에서들 많이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어떠냐? 사실은 그와는 굉장히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재통일이 되려면은 재통일의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통일의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일의 원형이 없습니다. 분단됐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분단되어 있었어요.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서 남은 미군정이 들어와 있고 북은 소련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분단돼서 북은 공산주의로 남은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을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재통일을 우리가 이 차원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면은 그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통일의 원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문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불가피하게 새로운 통일을 우리는 논의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일, 그 새로운 통일의 내용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정리하고 해서 그 새로운 통일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통일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통일 문제를 재통일의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통일의 차원에서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화제를 가지고 화두를 삼는 논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는 데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재통일의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재통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 1945년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일본의 합방되기 전 1910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때는 한말의 소위 이주 말에 이 조선반도인데 그때로 돌아가는 통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통일은 새로운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통일을 우리가 모색하는 논의를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통일 문제의 역사적 어떤 맥락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회 차원에서 통일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과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부터 통일됐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은 결국 668년에 이 고구려가 망하고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해서 신라가 이루는 통일을 해서 통일이 처음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통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착각이죠. 그때의 통일은 정말 문제투성이 통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 통일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만주라고 하는 광대한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668년 고구려가 망한 30년 후에 만주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또 한 나라가 생겨서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그 발해 건국 이후 946년인가 그 이제 고려가 그 이제 그 신라 경순왕을 이제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정복해가지고 통일 이룩한 946년까지 30년 동안 지속된 통일입니다. 통일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그 이제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후삼국 그 분열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947년에 고려가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그때부터 974년 동안 계속해서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를 5,000년으로 따질지 몇천 년으로 따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 역사를 통해서 통일을 이뤘던 기간은 사실은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통일은 절대적 명제냐 상대적 명제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 명제로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45년 그 이제 38선이 생김으로 해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38선이 생기고 나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뒤에 통일 문제 논의에서는 피치 못하게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분단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분단 책임론이죠. 그리고 분단은 나쁘고 통일은 좋은데 분단을 처리한 쪽은 나쁜 쪽이고 통일을 논의한 쪽은 선한 쪽이다. 이런 관념론이 우리 사회를 많이 지배했죠. 그래야 그 과정에서 사실은 1945년 38선에 의해서 이 남북한이 분단된 뒤에 북한은 즉각 공산치하가 됐지만은 남쪽에서는 이념적 갈등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우 갈등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계속되는 좌우 갈등 속에서 정권의 차원에서는 좌우를 이렇게 우리가 가르는 정권의 어떤 등장이 있었지만은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항상 좌파한테 졌습니다. 좌파가 자랑하는 선전선동 조직의 일실, 거짓말, 용어 혼란 전술 이걸 가지고 시민사회를 교란시키는 데 대해서 우파 세력이 저항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을 못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이 좌파들의 정치 선동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어떤 이 형세는 지금도 좌파가 우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 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 2일 날 제가 이제 이유락 정보부장을 모시고 평양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금철이라고 하는 북한 측의 제 카운터파트하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이틀 밤을 세워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협상은 깨졌는데 전금철이가 앉아서 얘기하기 얼마 안 됐는데 시점에서 전금철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선생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은 민족 단결이 안 되는 것이죠. 민족 단결이 안 되면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합사시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논리학 강의를 들을 때 3단 논법을 들은 기억이 나서 내가 얼른 그랬어요. 여보 전 선생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나도 할 테니까 들어보셔.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민족단계 되겠어? 민족단계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죠.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결국 통일에 반대하는 건 아니요. 내 말 틀렸어? 그랬더니 이놈이 아주 쏙 들어가서 이제 그 뒤에는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시기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남북대화는 거기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체되느냐? 북한은 시종일관 우리한테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말아라.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정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라. 그래야만 남북대화는 진전된다.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남북대화에 무슨 표면적인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착시 현상이고 남북대화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남북대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일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제가 남북대화에 직접 종사했던 한 20년 했죠. 남북대화는 일치된 것이 아니고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통일은 뭐냐? 통일은 북한이 현재 체제를 버려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통일은.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동서의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세계 질서는 경쟁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45년 이후에 세계 정세는 바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소위 그 성패가 좌우됐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난 게 있다. 공산주의는 경쟁력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 결론이 나서 그 결과가 펼쳐진 게 198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이루어진 소련의 해체, 동구의 동서양동의 통일, 그리고 동구라파 공산권의 붕괴, 이걸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세계의 흐름은 바로 이 경쟁력을 축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체제는 살고 경쟁력이 없는 체제는 결국 쇠망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느냐? 저는 독일의 통일이 바로 그 증거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들어와서 통일 문제 가지고 새로운 시비가 생기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가 통일 포기 발언을 했습니다. 통일 포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 비연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김정은이가 이 말 하니까 남쪽에서 과거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가 우리도 통일을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걸 들으면서 전 문득 연상되는 게 1945년 12월 27일 날 모스크바 상상회에서 신탁통치 결정이 나자마자 그 소식이 전해진 게 아마 1946년 1월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 한반도에서 도나게나 조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반탁을 부르짖었는데 46년 1월 며칠 날 모스크바에서 공산당이 지령이었죠. 이 신탁통치 결정은 스탈린이 결정하니까 공산당 찬성해라. 하룻밤 사이에 공산당을 기치를 바꿔달았죠. 우린 찬탁이다. 그래가지고 찬탁 반탁으로 나라가 아주 양분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연장되더라고요. 근데
그 임종석이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우익 보수 그 매체의 대표적인 존재가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2, 3년 전에 통일과 나눔 그 모금을 해가지고 기금 모금을 해가지고 상당히 때 기금이 모금돼서 그리고 통일과 나눔 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 있고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 2달 전인가 큰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 통일과 나눔 기금의 이사장가는 이아무개라는 분이 기조 연설했는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일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통일 논의를 계속 주도해가지고 흡수 통일을 실현시켰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도 그 당시에 독일의 기민당이 했던 것을 그 말하자면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식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제가 남북대화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흡수 통일론이라고 하는 아주 허망한 괴담입니다. 흡수 통일은 흡수하는 쪽이 주도하는 통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일 통일은 누가 주도하느냐? 서독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동독이 주도했습니다. 서독은 1982년에 헬무트 콜이 기민당 연정을 만들어가지고 한스 겐쇼의 3인당하고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십몇 년을 그 이제 여당으로 있었죠. 그래서 82년부터 90년까지는 이 연정 대표로 콜이 서독에 수장을 했고 90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데는 뒤는 6년을 더 통일 독일에 수장을 합니다. 근데 82년 콜 수장이 이 수장이 됐을 때 서독은 통일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70년대 초에 그 누굽니까 빌리 브란트가 그 양독 정상회담을 하고 2개 독일 방식의 소위 그 협정을 해가 양독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양독 체제에 아주 안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민당은 통일 문제를 제껴놓고 서독의 발전에 전력의 경제에서 서독의 경제 부흥을 이루겠죠. 그래가지고 82년에 기민당 그 정부가 콜 정부가 서서도 서독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아주 참 그 기이하게 한스 겐쇼의 3인당이 통일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상황이 생겼죠. 그런데 83년부터 동독의 문제가 생겼어요. 83년에 라이프치히에서 학생들이 이 양독 분단에 항의하고 소련군 진주둔에 반대하는 데모를 했고 그 데모를 당국이 억압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마누엘 교회인가 한 데로 쫓겨들어가지고 그 이마누엘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 몬탁스 데몬스트레이션 월요 시위라는 걸 합니다. 매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숫자가 적었지만은 87년 되니까 숫자가 커집니다. 숫자가 커지는 데다가 동독이 이제는 서독하고 경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그렇게 상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87년 6월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브란덴부르크가 문 앞에 아주 대연설하죠. 이 고르바초프 당신이 정말 동서화해에 관심이 있고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나와서 우선 브란덴부르크 문 열어라 하는 아주 사자극을 통하죠. 그 2년 뒤인 89년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 동독이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이 호네커 동독 수상은 억지로 동독을 이 데모를 진압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이제 89년에는 그 고르바초프 소련 수상한테 그 당시에도 동독에는 33만의 소련군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소련군을 가지고 학생들을 진압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죠. 근데 그때 고르바초프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권역한테 시간은 지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지 그 진압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묵살해버리죠. 그래서 결국 89년에 가니까 89년 11월이니까 라이프치히 그다음 동베를린에서 100만 규모의 데모가 열리고 거기서 동독 시민들이 Das sind ein Volk, Wir sind ein Volk, Wir sind das Volk,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 민족이다 라고 하는 데모를 시작하니까 동독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에 나와서 여길 열어라 막 그러니까 동독 공산당 수뇌부가 당황해가지고 아주 오탄을 치죠. 이 동독 서기한 놈이 기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지금 이미 그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동독 시민들이 와르르 몰려가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독에서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콜한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고 막 압박을 하니까 콜이 11월 28일 날 유럽과 독일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10대 방안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평화통일 방안을 내놓죠. 근데 그 평화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걸 가지고 직접 하자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먼저 동독이 민주화를 해야 된다. 어떻게 민주화를 해야 되느냐? 지금 동독의 선거는 일당 선거인데 일당 선거 집어치고 다당제 선거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동독에서 아주 저항하다가 많이 못해서 90대 선거를 했더니 공산당은 7% 지지밖에 못 얻고 기민당하고 자매결을 한 이제 우파 정당이 표를 얻어가지고 로타 디메시엘이라고 하는 반공 변호사가 수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통일 문제 가지고 협의하자 그랬더니 동독에서 협상 무슨 협상이냐? 우리는 동독 기본법 23조에 의한 편입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 우리는 동독을 해산하고 서독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독일 통일이에요. 서독이 한 게 아니에요. 동독이 스스로 가게 전방을 닫고 서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독을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흡수 통일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북한에서 남쪽에서 혹시라도 흡수 통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공세를 가할까봐 흡수 통일 가지고 좌파 세력이 우파 세력을 공격하는 이슈로 회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지각 없는 우파 정치인들 가운데서 우리도 흡수 통일하자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이 김정은이가 한 얘기도 무조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일이가 말하는 것은 남쪽 이자들이 입만 열면 흡수 통일을 얘기한다. 우리는 흡수 통일 얘기하는 남쪽과는 통일 얘기 안 한다. 이게 김정은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흡수 통일은 우리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해하는 결과가 된 것이 흡수 통일 논의인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흡수 통일 논의가 있고 그 흡수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통일과 대화를 연결시키는 논의가 있어요. 사실은 금년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닥트린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반부는 저는 아주 100% 찬동을 합니다. 거기서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통일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자유와 번영이 북한으로 흘러넘치는 통일, 이걸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역대 대통령이 그런 얘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후반에 가보면은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하자. 남북대화 기구를 만들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실타예요. 실추예요. 왜냐하면 남북대화는 강해가지고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어요. 왜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느냐?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논의의 상대방이
북한의 당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인민들이 돼야지.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인민들이 통일 논의의 주체가 되려면 북한에서 정치적 변화가 생겨야 돼. 그냥 볼 수상이 11월 28일자 이 방안 내놓을 때 조건 붙인 게 옳아요. 통일 문제를 우리가 하려면 우선 동독이 변해라. 우리도 북한이 변해라. 하는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대화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대화기구를 만들자. 대화기구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여전히 소위 자주평화통 3대 원칙을 또 가지고 나온다고. 아까 연현무가 1972년 11월 2일 날 했던 얘기를 또 한다고. 그러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남북관계의 진짜 모습인데 아직은 우리 정부가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통일부도 내가 보기에는 그 점 깨우침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바로 그래서 통일 논의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아까 대통령께서 패널 경축서에서 이분을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느냐? 우리의 자유와 이 번영이 북으로 넘쳐나가야 된다. 그걸 좀 제 생각에는 세 개로 좀 세분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룩하는 통일은 그 통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룩해놓은 번영과 자유 이런 가치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룩한 이 자유와 번영의 가치들을 북한 인민들이 고유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룩하는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그 통일된 나라의 경쟁력이 커지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담는 것으로 좀 더 보강이 돼야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곧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 통일과 대화는 우리가 조금 이성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양자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대화는 현상관리예요, 현상관리. 근데 미래를 관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질이 없어요. 미래를 꿈을 관리하는 건. 그러니까 통일하고 대화를 섞어버리면 통일은 죽어버립니다. 대화가 통일을 먹어버려요. 대화는 사실은 도둑놈들끼리 만나서 성장하는 게 대화예요. 남북관계가 그렇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통일은 미래행이고 대화는 현재행이다. 그 다음에 통일 정책은 교육, 연구 이런 것이 줍니다. 대화는 그 현상에서 일하는 일에 직접 대항하는 액션 오리엔티드 한 그런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일본말로 일본 아는 분 저도 많이 모릅니다. 하리아이가 있다는 일본말이 있어요. 대화는 하리아이가 있고 통일은 하리아이가 없어요. 상당히 즉석 이런 흥미가 없으니까 둘을 경합시키면은 통일이 대화에 못당합니다. 이래가지고 통일과 대화를 섞어서 찌개 만들면은 통일은 죽어버리고 대화만 남습니다. 제가 이 정부에서 일할 때 보니까 우리 예산부처에서 대화 분야하고 통일 분야하고 따로 분간해서 예산을 요청해 보면 통일 분야는 죽여요. 같은 것 아니냐?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나오기 통일 분야 예산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통일 논의가 없습니다. 통일 논의를 할 돈도 없고 그런 마당이 없어요. 마당을 꾸며서 가지고 노는데 이것이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 문제는
지금은 우선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통일 논의를 하는 대화는 북한에서 이 북한의 대화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현재 억압하는 인민들이 주체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대화는 그 대신 현재 북한 당국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하려면 북한의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상 당국자인데 통일을 못 한다. 통일은 만약에 통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은 현재 북한의 당국자들은 사실은 처벌의 대상이다. 사실은 독일 통일 후에 동독의 당국자들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령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관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 우리가 그 대화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북한의 당국자하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일된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이 일정한 주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얘기가 되고 또 북한의 현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통일된 나라에서도 수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대화를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통일 문제를 가지고는 현재 북한의 당국자하고는 절대로 대화를 해서 안 되고 우리는 남북대화 플러스 알파의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당면 과제다. 좀 그러한 지난 50년 동안 남북대화를 종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몇 가지 사정을 붙여서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독일이 지금 독일 통일의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편입에 의한 통일입니다. 편입에 의한. 그러니까 동독이 편입된 통일이지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이 서독이 동독의 편입 통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콜이라는 정치인이 좀 과하게 이중을 쓴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하나는 동독 마르크하고 서독 마르크가 10대 1에 가치의 차이가 있는데 1대1로 등가교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경제가 10배로 부풀어져 가지고 통일된 독일에 말하자면은 이 편입이 되니까 통일 비용이 계산했던 것보다 10배 이상의 초과가 나기로 한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는 동독을 편입하면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동독의 부동산을 전부 국유화했는데 고수상이 어떻게 그때 결론을 했느냐 하면은 소련이 점령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국유화는 인정을 하고 동독이 독립된 뒤에 이루어진 국유화는 원주민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국유화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상당 절반 가까이가 문제가 됐어요. 원소유주들이 토지 문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200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 200만 건 이상의 소송 제기되는 게 지금도 대부분이 펜딩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경제의 아주 인테그럴한 부분이에요. 이게 은행에 가서 담보가 돼서 자금이 되어 나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에 걸려 있는 그 부동산은 그 경제에 이게 활용이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엄청난 그런 부담이 돼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1990년 이전에 서독의 경제력은 세계에서 넘버 2였죠. 미국 다음에 서독입니다. 근데 지금 통일되고 지금 30여 년이 더 지났죠. 지금 통일된 독일의 경제력은 아마 세계에서 4위인가 5위인가 그럴 겁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인가 그렇고 4위가
그 유로피안 유니언 5위가 독일이랄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통일 과정을 미스매니지한 결과로 이러한 그 이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연구의 대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할 도리가 없어요. 누가 돈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요. 여러분 1865년에 남북 전쟁이 끝나잖아요. 남부 11개주가 하루